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95%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요. 그래서 과열 구간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에 뛰어듭니다. 반면에 나머지 5%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고 절망적인 이야기,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올 때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 투자자들이 대출을 땡겨서 투자하는 신용 융자 거래액, 이것과 주식 차트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근데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 주로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주로 영상보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소리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신용 융자 거래는 정확히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증권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땡깁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받으면 그걸로 또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종목들이 많을 때, 그럴 때 대출을 많이 땡기겠죠. 그리고 또 개인들이 많이 참여하면 많이 참여할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서 대출을 땡기는 금액이 커질 거예요. 자, 이렇게 주식판에 개미가 많이 뛰어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들으셨죠? 머지않아 곧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대출을 땡겨서 주식을 투자하는가, 개인 신용 융자 잔고액과 S&P 500이 차트를 겹쳐서 띄워놨어요. 2000년 IT 버블의 최고점일 때 여기죠. 개인 신용 융자액이 당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식시장, 특히 나스닥이 먼저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본격적인 실물 경기의 침체가 터지면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전체가 폭락을 시작하고, 이런 침체는 2003년 초까지 갑니다. 자, 다시 2003년부터 이 녹색의 신용융자액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2007년 돼서 다시 녹색 신용융자가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경기 침체가 터졌고요. 주식시장도 더 빠르게 폭락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다시 2009년부터 신용융자도 늘어나고 여기 주식시장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5년 신용융자가 고점 찍고 살짝 하락하는데, 이때 중국발 부채위기 터져서 주식시장도 좀 눌리게 되고요. 그 다음 다시 2016년 이제 하반기부터 신용융자액 늘어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신용융자액이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주식시장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한번 제대로 폭락이 왔죠. 그리고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신용융자액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2022년 초까지 늘어나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2022년부터 금리 발작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신용융자액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5년에 고점 찍고 지금 계속 신용융자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오건 뭔가 묵직한 이런 것들이 한 번씩 터져서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미국에서 개인들이 대출을 땡겨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액이 2025년 고점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뭔가가 터졌다는 게 중요한데, 물론 최근에 트럼프 관세 이슈로 주식시장이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긴 했는데, 실물 경기 침체가 온다거나 경기 둔화가 오면서 실물 경기와 맞물린 주식시장의 큰 하락은 오지 않았죠. 주식시장에서 2000년과 2008년처럼 이런 실물 경기 침체에 의한 하락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 코로나 침체만 겪어보신 분들은 코로나 침체 때 진짜 한 몇 개월만 기다리면 다시 원금 다 회복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0년과 2008년 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6년, 7년 이렇게 장기간이 걸립니다. 코로나 때는 정말 미친 듯한 이 돈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돈풀기는 앞으로 또다시 오기 힘들죠. 그래서 2000년, 2008년 같은 실물 경기 침체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침체를 겪어본 저 같은 사람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 많이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또 상당히 큰 겁니다. 실물 경기 침체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비관하면서 자살했다는 뉴스가 경기 침체 때 자주 들렸고요. 또 회복을 하면서도 그 기간이 워낙에 회복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비관 자살이라는 뉴스가 막 나중엔 시간 지나면 그냥 충격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쓸어 담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슈퍼개미가 되고 성공담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12월에 신용융자 거래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2008년에 여기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0년 또 12월쯤에 최고점을 찍고 신용융자 거래액이 떨어졌는데 2012년, 13년 요 사이에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한 차례 곤혹을 치르고 주가도 잘 안 올라갔죠. 2014년부터 다시 신용융자 거래액이 증가하다가 한국 주식시장에선 2017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신용융자 거래액이 떨어지는데 2020년 코로나가 그 다음에 터졌고 다시 2020년 하반기부터 한국 신용융자 거래액이 쭉 증가를 하다가 2021년 12월에 고점 찍고 지금까지 계속 개인들이 대출을 땡겨서 주식을 투자하는 신용융자 거래액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개인들의 신용융자 거래액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 주식시장에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뛰어든다. 그리고 대출도 많이 받고 투자를 하면 그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는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터졌던 과거 역사가 많습니다. 한국 시장은 이미 2021년에 개미들이 가장 많이 뛰어들어서 뭐 대출도 끼고 투자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다 털리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고 미국 주식시장은 지금 2025년에 가장 많이 개인들이 뛰어들었다가 최근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신용융자액이 점점 이렇게 둘 다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질지, 경기 침체가 터질지, 무슨 사건이 터질지 이건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 없죠. 물론 아무 사건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자 위험에 대한 성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건데 근데 특히나 작은 돈을 투자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위험이 좀 있더라도 단기에 빠르게 벌기 위해서 과감히 뛰어들 수 있겠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 또 젊지도 않고 늙었습니다. 이게 몇 천만 원 단위 투자하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100배 이상 많은 단위가 투자되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돈이 적었고 과감하게 투자를 저도 젊었을 때는 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상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식도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하지만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이 증권 영업을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의 실제 계좌도 확인하고 직접 투자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경험상 한 90% 정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 이틀 하고 나서 매도하는 이런 단타도 아니고 몇 년 이상 기회를 보다가 저점에 이제 투자하고 장기로 보유하는 이런 장기 투자도 아니고 약간 몇 가지 근거와 자신의 이제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런 감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 3, 4개월 내에 그 정도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전부 매도를 하는 이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뭐 1년, 2년 이상도 투자하는 종목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려서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는 그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뭐 투자가 아니라 그 원금을 향한 몸부림, 이거에 가까운 케이스죠. 그리고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기 직전에 매도를 하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길 간절히 바라시는데 이게 유튜브든 블로그든 네이버 카페든 이 세상 어딘가에 정말 그런 시점을 기가 막히게 좀 맞춰주고 리딩을 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다닌다는 거죠. 나는 뭐 리딩방 따위는 관심 없고 그런 건 하지도 않아 하시는 분조차도 유튜브 어딘가에 뭐 블로그나 네이버 어딘가에 그런 리딩방을 그냥 공짜로 해주는 사람들이라도 있겠지 이런 거라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말 또는 글 등을 보고 그렇게 정확히 맞추는 사람이 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 사람을 주인처럼 한동안 섬기다가 머지않아 곧 그 사람도 못 맞춘다는 이 진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이별을 맞이하죠. 그런 일을 겪고 일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혼자만의 방식을 찾아서 가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주식판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와중에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현생을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주식판에 점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박스 친 부분이나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런, 그때 미국 주식시장이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 역사를 보면 그런 시점이 지나고 나면 곧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런 시점들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면 우리가 주식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기는 이 박스친 구간이 지난 후에 점점 신용융자액이 늘어나는 이런 구간들에, 그런 구간들에 투자를 해야 주식 투자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용융자액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시점들에 그때 투자해서는 까딱 잘못하면 침체 맞고 인생이 나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용융자액이 떨어지는 구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서 다시 올라가는 구간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도 아무리 오랜 기간을 이렇게 지켜보기도 하고 이제 고객분들이 계실 때는 설득도 해봤는데, 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사그라든 신용융자 거래액이 굉장히 낮은 시점들, 이런 시점들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시고 투자할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또는 고점에 이미 물려 있어서 투자할 돈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항상 마지막에 증거 영상을 붙여드리는데,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폭락 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쓸어 담고 적당히 먹고 리스크가 커진다, 경제지표가 둔화된다 뭐 이럴 때는 점점 현금 비중을 늘려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소수겠죠. 대부분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거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이렇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뛰어드는 시점에 우연찮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개인들과 좀 반대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뭐 나는 주식을 투자했는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짜증이 나고요. 막 속상하고 때려 죽이고 싶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바닥에서 이제 쓸어 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했는데 이제 고점에 물려서 손실이 막 이만저만이 아니고 막 2분의 1토 막 3분의 1토막 날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현금 갖고 반토막 난 주식을 막 쓸어 담고 있다. 아, 속이 쓰리고 열받죠. 자, 이렇게 다수 개인 투자자분들과 다른 길을 가는 거, 포모라 그러죠. Fear of Missing Out. 이렇게 무리로 딸려 들어가는 것과 다른 길,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렇게 많은 무리에 끼어서 가고 계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뛰어들어 있을 때 모든 사람과 함께 투자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있다가 물릴 때 같이 물리고, 그러다 그냥 손절도 같이 하고, 이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반대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될 때는 서서히 파티의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모두에게 주식시장이 관심이 없어지고 또 바닥에서 신용융자 거래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시점에 매수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코스피 차트예요. 2022년부터 쭉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채널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2022년부터 현금 비중을 늘렸다면, 또는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자금이 나가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같은 이런 산업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첨단 산업들 있죠. 이런 산업에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